근데 이번 시간은 63강입니다. 63강. 그 자료는 출력해서 보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옛날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논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봤습니다. 2007 타경 사고 땡땡 사건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돼 있죠. 물건 종별은 걸린상가입니다. 걸린상가. 걸린상가니까 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 전체가 상가가 되겠죠. 자, 감정가가 1억 500만 원이고요. 뭐 쭉 나오죠. 대지권하고 최저가, 건물 면적, 보증금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저가가 지금 51%까지 떨어졌네요. 1억 원에서 5,376만 원까지 떨어졌고 입찰 보증금은 20%입니다. 20%. 자, 20%가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자,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뭐 소유자 채무자가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명을 보면 임의경매 사건이죠. 채권자가 최모 씨가 됩니다.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1차가 2007년 11월 8일 1억 500만 원에 나왔는데 유찰됐죠. 2차, 3차 유찰, 4차 때 낙찰됐죠. 4차 때 5,300에 나왔는데 낙찰됐는데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잔금 미납. 잔금 미납을 한 이유는 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으니까 포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5차 때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 20%로 뛰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때까지는 입찰 보증금이 10%였죠. 10%. 그런데 4차 때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 미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금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재경매로 들어가죠. 그죠? 재경매. 유찰되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 세경매 또는 뭐 신경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유찰됐을 때는 입찰 보증금이 계속 10%죠. 10%. 근데 낙찰된 다음에 잔금 미납을 했을 때 그때는 물건이 다시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재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경매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입찰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20%가 되는 거죠. 지금 4차 때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5차 때부터는 바로 재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5차 때부터는 입찰 보증금이 재경매로 들어간 거니까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면은 보증금 가로 안에 20% 이렇게 찍혔죠. 그죠? 예, 20%. 근데 4차 때는 입찰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이때는 10%였지 않습니까? 10%. 그럼 4차 때 입찰 보증금이 10%니까 4차 때가 5,376만 원이죠. 그럼 입찰 보증금이 10%니까 5,376이니까 537만 원 6천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537만 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이 입찰 보증금 10%에 해당하는 537만 원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500만 원 정도를 포기했는데요. 뭐 왜 포기를 했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5차 때 이렇게 재경매로 물건이 나오면은 저감 조치를 하지 않고 4차 때 5,376만 원이 5차 때도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5차 때도 5,376만 원이 됐습니다. 무조건 입찰 보증금은 20%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낙찰 받으신 분이 있는데 잔금 납부까지 해서 배당 종결 처리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하고 거기 이제 임차인도 나와 있죠. 그죠? 임차인.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주식회사 CSA 에드넷 이렇게 돼 있네요. 점유 부분은 사무실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했죠. 자, 이건 상가임대차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주택임대차를 많이 다뤘는데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선택을 했고요. 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차였으면 전입신고를 했겠죠. 그죠? 이건 상가임대차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겁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죠. 2006년 11월 9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네요. 확정일자 안 찍었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2007년 4월 4일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박스 위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06년 6월 22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가 2007년 5월 28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2007년 5월인데 주식회사 CSA 에드넷이 2007년 4월 4일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2006년 6월 달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언제입니까? 2006년 11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일단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저희가 뭐 앞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요.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보면요. 주택임대차가 있고 상가임대차가 있죠.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전입신고. 뭐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목적물을 이사 들어가야 되죠.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당연한 조건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목적물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 뭡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가에 이사를 들어가고 입주를 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임대차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뭐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역시 똑같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될 것인가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이제 여기까지 됐고, 만약에 여기서 확정일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까지 찍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자에서 확정일자를 찍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나중에 배당표 짤 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지식을 갖고 또 하나 논점을 하나 더 잡아야 되네요. 여기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논점이고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뭐가 될 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뭐가 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사람은 당연히 대상이 되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도 역시 사람은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법인이 될 건가? 이걸 묻는 거죠. 법인이. 그러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사람은 당연히 그 보호 대상이 되고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한 그 사업주,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법인도 여기서 이제 그 보호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죠?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 안에서 주거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근데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은 그 주택에 들어가서 주거 생활하는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예외적으로 세 가지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2조였던가요? 3조에 보면은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것들입니까? LH, SH,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법인이죠. 중소기업 법인.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들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계약서를 많이 써봤는데요. 이쪽을 통해 갖고 그 직원하고 그러니까 그 입주해서 들어살 그 직원하고 중소기업 법인의 그 이제 뭐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오셔서 이제 계약서에 이제 직접 사인을 하시죠. 이때 임차인은 그 들어가 사는 직원이 임차인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 법인이 바로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이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는 그 상인, 그 사람은 당연히 상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법인도 그러면은 여기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법인은 주거 생활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아닌데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LH, SH 중소기업 법인 이 세 가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는 이 법인이 보호를 받겠냐는 얘기죠. 사람은 보호를 받죠. 그 다음에 법인이 보호를 받습니까? 당연히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원칙이 동그라미입니다. 원칙이 yes. 사람 yes, 법인 no.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yes. 이쪽은 사람 yes, 법인도 무조건 yes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1조인가에 보면은 그 이제 주체를 명시하고 있죠. 뭡니까? 영리목적이 되는 영리목적. 영리목적으로 상업행위를 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영리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요. 자, 사업자 등록이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죠? 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법인도 사업자 등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리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차이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인정을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인은 당연히 오케이가 된다. 이런 것이죠. 왜 이 논점을 따지는가 하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임차인이 누굽니까? 임차인이 주식회사 돼 있죠. 그죠? 주식회사 CSA 에드넷 사람이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주식회사니까. 그런데 이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소액임차인 보호도 받고요. 확정일자 찍었으면 우선 변제권 싸움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중간에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주식회사 CSA 에드넷 이렇게 돼서 이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등기부 현황 있죠. 이제 등기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뭐 임차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A4지 100지를 꺼내놓고 등기부 사항을 쭉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임차인의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찍은 거 언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가 그걸 검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찍었으면 우선 변제권 싸움에 그 순위 다툼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배당표를 짜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등기부 현황을 먼저 봅니다. 1번 등기부 현황의 넘버 1 2006년 5월 30일 권리 종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그래서 이제 배모 씨가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이게 지금 권리인상가죠. 2번에 보면은 2006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최모 씨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에 2007년 3월 달에 임의경매를 들어갔습니다. 누가 임의경매 들어갔습니까? 최모 씨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인 최모 씨가 임의경매를 집어넣은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 4번에 보면은 2007년 4월 달에 압류가 들어왔죠. 어디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세무과에서 압류를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등기부 2번을 보면은 등기부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죠.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이는 이제 보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원래 말인데 중간에 이제 보전자를 생략을 한 거죠. 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보전 가등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뭐 복습 한번 할까요? 이 가등기,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등기는 뭐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 경매에서 이제 가장 논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경매에서 주요 논점으로 잡는 가등기는 두 가지니까 보통 두 가지만 설명을 한다는 것이고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중요하게 공부할 논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거죠.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고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금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A,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줬습니다. 중도금. 그럼 마지막 날짜에 잔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잔금을 줘야 되는데 B가 A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잔금이 1억인데 잔금 1억을 좀 준비를 못했다. 날짜는 다 됐지만은 내가 잔금 1억을 지금 준비를 못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면 A는 좀 황당한 거죠. 뭐 절친 사이에 한 달 기다려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B가 이 목적물을 딴 데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중매매가 문제가 되죠. 이중매매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A가 B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 기다려 줄 텐데 한 달 잔금 낼 때까지 한 달을 더 기다려 주겠다. 하지만은 네 앞으로 내가 가등기는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청구권 보증 가등기를 미리 등기를 해놓으면은 B가 제3자인 C한테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A의 가등기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C 앞으로 이전 등기가 이중 매매로 C 앞으로 이중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A는 여기서 가등기권자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C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 A한테 다시 넘어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 C 간의 거래가 금지된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미 가등기가, 즉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을 사는 바보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딱 해두면은 B는 제3자한테 못 팔아먹죠.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잔금을 안 내고 딴 데 빼돌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동장치를 걸어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경매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청구권 보증 가등기 이거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서로 짜고 바로 이제 낙찰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막 가등기 들어가고요. 이 AB가 짜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지금 얘기하긴 그렇고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뒤에 잔금을 주겠다. 그러면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3자한테 못 팔아먹게 하려고
내가 제동장치로서 가등기를 내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죠. 청구권 보증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는 뭔가 하면은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니까 이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예, 담보를 잡히는 겁니다.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설정하는 거죠. 이게 담보가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그 등기 원인을 보면은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대부분이 이제 매매 계약도 되고요. 주로 이제 매매 예약을 많이 사용을 하죠. 매매 예약. 매매 계약도 채권 계약이고요. 매매 예약도 채권 계약입니다. 매매 예약의 기초에서 청구권 보증 가등기를 한 95% 정도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등기부 2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데 최모씨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은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매매 예약에 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죠. 그죠?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에 기해서 청구권 보증 가등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이 뭔가 하면은 대물 반환 예약입니다. 대물 반환 예약. 저는 이것도 뭐 등기부에서 많이 봤는데요. 대물 반환 예약의 기초에서 등기 원인은 대물 반환 예약의 기초에서 담보 가등기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등기부에 만약에 대물 반환 예약의 기초에서 등기 원인을 대물 반환 예약으로 해서 담보 가등기를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찍혀 있으면은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100% 담보 가등기가 맞습니다. 100% 담보 가등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이 문제가 되는데 매매 예약의 기초에서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등기부에 돼 있으면은 이게 정말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 아니면은 담보 가등기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보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매매 예약에 기초한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등기한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구권 보증 가등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청구권 보증 가등기로 돼 있지만은 그 내용이 실질은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담보 가등기를 하면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등기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담보 가등기라고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보증 가등기로 등기한 사례가 워낙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매매 예약의 기초에서 청구권 보증 가등기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정말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돼 있으면은 저희가 뭐 예전에 다 공부를 했듯이 법원에서는 최고장을 발송을 합니다. 최고장을 발송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등기부에 매매 예약에 기초한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게 정말 청구권 보증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 가등기냐 그걸 밝혀라라고 최고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담보 가등기권자라고 한다면은 법원에다가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부에는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담보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고 채권 계산서 제출해야 되죠. 그죠? 배당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법원에서는 이걸 담보 가등기라고 이제 이 사람이 소명을 했으니까 담보 가등기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서 배당표에 넣어줍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최고장이 날라왔는데 답변을 안 했다. 답변을 안 하면은 법원에서는 답장이 안 왔으니까 원리 원칙대로 등기부에는 이게 청구권 보증 가등기라고 등기가 돼 있는 거니까 원칙대로 그대로 이걸 청구권 보증 가등기로 해가지고 그냥 배당표를 짜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난리 난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담보 가등기인데 법원에서는 담보 가등기로 치는 게 아니라 답장을 안 했으니까 청구권 보증 가등기로 해서 배당표를 짜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원래 담보 가등기권자니까 이 사람은 배당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정말 담보 가등기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게 맞는데 등기부상에는 청구권 보증 가등기로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넘어갈 때 법원에서 최고장이 날라왔을 때 반드시 그 답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건 담보가등기고 그리고 채권 계산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에 넣어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임의경매. 그럼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등기부에 되어 있는데 이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 가등기권자가 청구권 보증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 이거는 100% 담보가등기입니다. 이건 100%. 청구권 보증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보증가등기권자가 경매, 임의경매, 담보권에 기초한, 담보물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이것이 실질이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죠. 그죠? 가담법 13조입니까? 13조에 보면은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임의경매 신청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이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등기부에 대물반환 예약에 기초해서 담보가등기가 돼 있다. 이건 100% 담보가등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에 기초해서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구권 보증가등기일 수도 있고 담보가등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등기부 기록만 갖고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유는 말씀드렸죠. 이 담보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 절차도 더 복잡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보증가등기로 등기부에 기재를 했다는 얘기죠. 예전에.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구분을 해요. 등기부 나오는 걸 보면은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구별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부에 매매액에 기초한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찍혀 있으면은 이것이 경매론으로 왔을 때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한테 최고를 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게 청구권 보증가등기가 맞냐? 아니면 혹시 이제 담보가등기냐?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은 담보가등기라는 것을 알리고 채권 계산서 제출해라. 그래야 우리가 배당표에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으면은 담보가등기로 해서 저당권처럼 배당을 해주고요. 근데 만약에 답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등기부에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배당표를 짜버리죠. 그러면은 원래 이건 담보가등기였다라고 한다면은 한 푼 더 배당을 못 받고 나가야 됩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구권 보증가등기인지 아니면은 담보가등기인지 모르는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만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건 담보가등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아니라 100% 담보가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등기부의 대물반환 예약에 기초해서 담보가등기라고 기록이 돼 있으면 100% 담보가등기가 맞고요. 등기부에 청구권 보증가등기라고 돼 있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자만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100%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설명을 드릴 때 뭐 했던 얘기 왜 이렇게 반복하냐 이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지겹겠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머리에 좀 박히시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요. 자, 다시 봅니다. 경매정보지.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 등기부 2번을 보세요. 등기부 현황 넘버 2 2번을 보면은 2006년 6월 20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고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면은 매매 예약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최모 씨, 가등기권자인 최모 씨가 등기부 4번에 보면은 등기부 3번이죠. 바로 밑에 2007년 3월 달에 임의경매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0% 담보가등기입니다. 100% 담보가등기. 그러면은 1번은 적겠습니다. 1번은 뭐 소유권 이전됐죠. 뭐 배모 씨. 등기부 1번. 등기부 2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담보가등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00% 담보가등기입니다. 100% 담보가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죠. 임의경매. 4번에 압류 들어갔죠. 압류가 누가 들어갔습니까? 강서구에서 압류 들어갔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가면은 이건 국세를 체납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압류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지방세죠. 지방세. 지금 강서구청에서 압류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에서 압류 들어갔으니까 뭘 안 냈습니까? 지방세를 안 낸 거죠. 지방세. 강서구.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세를 체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말소기준권리가 뭐가 됩니까?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담보가등기로 판명이 났죠. 담보가등기라고 판명은 됐는데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것이죠. 말소기준권리 복습하시죠? 말소기준권리 뭐가 있습니까? 건, 저, 가, 압,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여기 담보가등기 있지 않습니까? 건, 저, 가, 압, 담, 경,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담보가등기 있지 않습니까? 이 담보가등기니까 이제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 청구권 보존가등기라고 돼 있지만은 그 내용의 실질이 담보가등기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담보가등기가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기부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정리를 해야 되죠. 임차인 현황을 보세요.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예,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주식회사 CSA 에드넷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일단 담보가등기 날짜가 언제입니까? 담보가등기가 2006년 6월 22일. 06년 6월 22일입니다. 담보가등기.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 임차인 주식회사 CSA 에드넷이 사업자 등록한 날짜가 2006년 11월 9일입니다. 2006년 11월이니까 뒤쳐졌네요. 임의경매를 언제 들어갔죠? 임의경매가 2007년 3월 5일입니다. 2007년 3월 5일. 근데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06년 11월 달에 했네요. 11월 9일에 이때 이 상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왜 상인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인은 사람도 될 수가 있고요. 법인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 공부를 해보시면요. 상법에서는 사람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사 법인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 상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게 2006년 11월 9일입니다. 그러면 말소기준권리가 여기 있으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했죠.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없죠, 그죠? 확정일자가 없다는 얘기는 확정일자 안 찍은 겁니다. 근데 배당요구는 했죠, 그죠? 배당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니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럼 첫 번째, 대항력 행사 못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니까. 두 번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나? 그걸 따져봐야 되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겠는가? 그걸 따져야 되죠.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는 이게 담보가등기가 되는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직업기준권리를 찾아야 되죠. 직업기준권리.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차 쪽을 보면서 직업기준권리를 많이 찾았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직업기준권리가 뭐가 됩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 직업기준권리가 어떤 것들입니까? 한 번 더 쓸까요? 말소기준권리는 건, 저, 가, 압, 담, 경, 플러스 예외적으로 전세권. 소액임차인의 직업기준권리는 주택임대차가 됐든 상가임대차가 됐든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가압류, 압류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럼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개시등기,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뭡니까? 담보가등기가 있잖아요.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날짜 앞에 있는 거 담보가등기.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직업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가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안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은 논할 필요가 없죠. 못 들어갑니다.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소액 임차인의 직업 기준 권리가 바로 이 담보가등기니까 2006년 6월 22일에 소액 임차인 그 기준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뭐 주택임대차 사건만 다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상가임대차를 봅니다. 예전에 그 자료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 기준표입니다. 자, 이 상가임대차 이걸 보시고 2006년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표에서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에 보면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006년도니까 첫 번째 칸에 해당합니다. 지역은 이게 서울이죠, 아마? 예, 서울시 강서구니까 서울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 당시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그 입찰 보증금이 아니라 상가임대차 그 보증금이 2억 4천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2억 4천 이하인데 여기서 기록된 걸 보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죠. 예, 1,800만 원이니까 2억 4천 안쪽이죠. 2억 4천 안쪽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보증금의 범위를 보면은 4,500 이하인 경우에 1,35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4,500에 1,350. 그러면 4,500에 1,350인데 여기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이 보증금이 아까 1,800이었나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임차인 주식회사 CSA 에드넷 보증금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이니까 4,500 안쪽이니까 보호를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얼마를 받습니까? 1,350만 원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배당표를 짜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먼저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세, 당해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같은 일반 조세,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저당권부 채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 그 다음에 조세, 그 다음 또 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다른 말로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부 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냐? 누차 저희가 반복을 했죠. 건저당, 뭐 저당권은 당연한 얘기고요. 건저당.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세권. 세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담보가등기가 여기 들어가죠. 지금 이제 담보가등기가 이 사례에 나왔으니까요. 담보가등기. 네 번째가 뭡니까?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다섯 번째가 뭡니까? 등기된 임차권이죠. 등기된 임차권인데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가 있죠. 민법 621조 합의에 의한 임대차 등기하고 여섯 번째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 토탈해서 6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배당표를 짜보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이걸 먼저 따져야 되죠. 여기서 상가임차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누구야? 지금 이 사람이 주식회사 CS네, 그죠? 그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죠. 세입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주식회사 CS 에드넷 CS가 1,350만 원이죠. 1,35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인데 1,350만 원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게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1800에서 1350을 빼면은 450만 원 맞습니까? 예. 450만 원을 덜 받았죠. 그죠? 4, 5, 6, 7, 8 맞네요. 예. 450만 원을 아직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그렇게 됐고. 그런데 주식회사 CS 에드넷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안 찍었죠. 확정일자 안 찍었으니까 여기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갑니다. 요것만 받고 1350만 원만 받고 이제 게임 오버가 됐죠. 그죠? 예. 끝났습니다. 450만 원 못 받은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담보가 등기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니까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한테 못 받은 450만 원의 미배당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하필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행사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식회사 CS 에드넷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서 1350만 원만 받고 못 받은 450만 원은 이 경매 절차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뭐 이제 이거 450만 원이니까 뭐 소액이네요. 그죠? 예. 개인적으로 어쨌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그거는 별개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지 이 경매 절차에서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CS 에드넷은 1350만 원의 최우선 변제 보호만 받고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이 뭐 몇 개 없어요. 뭐 소유권은 따질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지금 다 끝났잖아요. 끝났고. 남은 게 뭡니까? 담보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권자가 이제 임의경매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서구에서 압류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세금 체납을 했죠. 지방세 체납을 했는데, 이것이 강서구에서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죠. 그럼 해당 지역이죠. 그죠?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압류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이 당해세일 가능성도 있고요. 당해세가 아니면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당해세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서 바로 압류 들어갔으니까 뭐 재산세 같은 걸 체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 체납을 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위로 빼올리는 게 좋습니다. 뭐 당해세가 됐든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가 됐든 여기에 강서구를 집어넣어야 되죠. 강서구. 만약에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것들보다도 날짜가 이게 뒤처진다. 날짜가 뒤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날짜가 앞서는지 날짜가 뒤처지는지 다시 말해서 조세는 법정기일이 기준이고요. 압류 등기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압류 등기한 날짜는 네 번째로 압류 등기를 했지만은 그걸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세금 같은 거,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이 기준이 되고 공과금 같은 경우는 납부기일이 기준이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당해세라고 한다면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날짜 상관없이 무조건 당해세는 최우선 면제 바로 밑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이제 당해세인지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 조세인지는 이 자료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당해세가 되면은 최우선 면제 바로 밑에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라고 했을 때에도 이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것들보다도 날짜가 빠른지 날짜가 뒤처지는지 이 자료만 갖고는 그 법정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강서구를 갖다가 우선 변제권보다도 나중에 법정기일이 나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서구를 여기다 만약에 집어넣어서 배당표를 짰다가는 배당표를 짜고 괜찮네 그러고 이제 입찰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강서구청이 조세의 법정기일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세금을 먼저 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반론, 완전히 이제 개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경매 정보지 같은 거 배당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 조세나 공과금을 이 밑에 있는 날짜가 늦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우선 변제권보다 날짜가 앞선다라고 그냥 여기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서구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을 모르는데 어쨌든 저당권부 채권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상정을 하고 여기 집어넣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서구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럼 남은 거 뭐가 나왔습니까? 담보가등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게 건저당, 전세권, 담보가등기 여기 나오죠. 그죠?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들. 그럼 담보가등기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죠. 그래서 배당표를 짰을 때 첫 번째 1등으로 받는 게 주식회사 CS에드넷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로서 1,350만 원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날짜가 빠르다고 해서 법정기일이 조세입 법정기일이 빠르다고 상정을 하고 강서구가 가져가고요. 남는 게 있을 때 우선 변제권에 들어가는 즉 저당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자기가 빌려준 그 돈 피담보 채권에 그거를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배당표는 3개밖에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표가 짜진다는 것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옛날 사건이지만은 생각보다 토의할 논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얘기할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배당표 이렇게 짜고 배당을 다 받았죠. 빚잔치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 상가 임차인이 있었죠. 그죠? 상가 임차인이 만약에 버티고 있다. 그럼 이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빚잔치가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준단 말이죠. 세입자가 안 나가준단 말이죠. 그럼 예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여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니까 소송이 아니라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소송은 이제 복잡해지죠. 뭐 몇 달 끌어야 되는데 인도명령은 뭐 서류만 접수하면은 뭐 적법한 요건만 갖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도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강제 퇴거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 정리해보면 논점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담보가등기가 나왔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되어 있었지만은 그 가등기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임의경매라는 것은 담보권자만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게 등기부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실질은 담보가등기구나 이렇게 판명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담보가등기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럼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또한 이 담보가등기가 상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도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2006년 6월 달을 그 책받침을 보니까 그 표를 보니까 4,500에 1,350까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1,35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표 짤 때 그 다음에 세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갔을 때 담보가등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를 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보호 대상이 사람도 되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SHLH 중소기업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죠.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사람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 당연히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1조에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리를 활동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리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100%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법에는 법인은 예외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상임법에 있어서는 법인은 당연히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점 잡고 담보가등기를 이렇게 풀어낸다는 논점 잡고 배당표는 또 이런 식으로 짜간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여기서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이니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고 뭐 소송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인도명령 신청만 해도 퇴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강은 여기까지 중요한 논 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